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날카로운 통증이었. 건강민은 억지로 눈을 떴. 치아가 흐릿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 낯선 천장과 규칙적인 기계음이 그가 병원이라는 것을 알렸. 그는 마지막 기억을 더듬었. 칠흑 같은 밤, 빗길을 질주하던 차, 그리고 작동하지 않던 브레이크. 그의 특수 제작된 방탄 세단은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 단순한 고장일 리 없었.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방어벽을 뚫었. 강민은 전신을 옥죄는 고통 속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갈비뼈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격통에 신음만 흘렸. 팔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 대한민국 정점에선 진화그룹의 회장인 그가 지금은 침대에 묶인 무력한 환자에 불과했. 이 낯선 공간에서 그는 완벽히 고립되어 있었. 그의 그림자 같은 경호원들은 어디에 있는가? 최 비서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 강민은 반사적으로 경계하며 소리 나는 쪽을 노려보았. 빛을 등지고 들어선 사람은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트 판을 든 손. 그녀는 기계의 수치를 확인하며 침대 쪽으로 다가왔. 낯선 발걸음 소리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저는 담당 수간호사. 그녀의 목소리가 멎었다. 차트를 확인하려던 그녀의 시선이 강민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 역시 숨을 멈췄.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맑고 깊은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 시간의 먼지를 뚫고 그 이름이 그의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 윤서연, 윤서연. 그의 첫사랑이었.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 또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여자. 그녀의 얼굴에 스쳐가는 미세한 동요를 강민은 놓치지 않았. 놀람, 혼란, 그리고 이내 차갑게 얼어붙는 무표정.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다시 쓰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 권강민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으니 간단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 마치 15년 전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능숙하게 그의 동공에 불빛을 비추고 혈압을 체크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망설임 없이 정확했. 강민은 그녀의 냉담함에 가슴 한구석이 시렸. 그는 그녀가 비명을 지르거나 뺨을 때리거나 하다못해 욕설이라도 퍼붓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완벽한 무관심은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롭게 그를 찔렀. 그는 지금 적의 소나귀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일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가 가장 깊이 상처 입힌 여자였. 서연은 차트를 넘기며 기계적인 어조로 말했다.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내부 출혈이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환자로만 대했. 강민은 이 상황을 이용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밀어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 좀. 강민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 굴욕적이었. 진화그룹의 권강민이 그녀 앞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침대 옆 테이블에 물컵에 빨대를 꽂아 그의 입에 대주었.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보았. 그녀 역시 괜찮지 않았. 그 떨림은 강민에게 희미한 희망인 동시에 더 큰 절망을 안겼. 그녀가 아직 자신에게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녀를 이 위험한 판에 끌어들이는 족쇄가 될 것이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기를 바랐. 그것이 그녀를 안전하게 만들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 내 경호원들은 어떻게 됐지? 강민이 다시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 환자분은 사고 현장에서 홀로 발견되었습니다.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충격적이었. 홀로 발견되었다고. 그와 항상 함께 다니던 수행비서와 경호팀장이 사라졌. 강민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해킹이 아니었. 내부에 배신자가 있거나 혹은 그들이 이미 제거되었음을 의미했. 그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그는 병실을 둘러보았. 최고급 시설을 갖춘 VIP 병실이었지만 창문은 두꺼운 방탄유리로 막혀 있었. 문 앞에는 낯선 얼굴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 이 병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감금하기 위한 감옥이었. 누가 나를 이 병원으로 옮겼지? 강민의 질문이 날카로워졌. 그는 자신의 주치의가 있는 진화의료원이 아닌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았. 서연의 손이 다시 한번 멈칫했. 그녀는 차트 뒤로 시선을 숨기며 대답했. 진화그룹 박진우 부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환자분의 안정을 위해 이 병원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우, 그의 사촌 동생이자 진화그룹의 2인자, 늘 사람 좋은 미소 뒤에 날카로운 야망을 숨기고 있던 남자. 강민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 자신을 이곳에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감시하고 있는 자, 바로 박진우였. 서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읽으려 애썼지만 강민은 고통과 피로를 가장해 눈을 감았다. 그는 서연 앞에서 자신의 패를 더 이상 노출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가 이 일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혹은 박진우의 사람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 15년 전의 윤서연은 순수하고 정의로웠지만 지금의 그녀는 알 수 없었. 안정이 필요합니다. 진통제를 더 투여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링거를 확인하며 말했.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 강민은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하면서도 그 전문성이 자신을 향한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 그는 이 벽을 넘어야 했. 서연아. 그가 다시 불렀. 이번에는 더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 서연의 등이 굳었.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 강민은 숨을 골랐. 지금 이 순간 그의 목숨은 이 여자에게 달려 있을지도 몰랐. 15년 만인데 많이 변했네. 그는 의도적으로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도박이었.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그는 보았. 권강민 회장님, 환자분은 지금 환각 증세를 보일 수 있는 강한 진통제를 맞고 계십니다.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 과거의 망령을 볼 시간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회복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제 일을 하러 온 것뿐이니까요. 그녀는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 권강민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와 그녀 사이에 15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확인시켜주는 듯했. 강민은 쓴웃음을 지었.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강인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래, 넌 항상 프로페셔널했지. 강민은 중얼거렸. 그는 다시 눈을 감았. 서연이 그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병실을 나가기 전 잠시 그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 서연은 병실 문을 닫고 길게 숨을 내쉬었.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 권강민. 그녀의 청춘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름. 그토록 증오하고 잊으려 했던 남자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 그녀는 수간호사였. 이 병동의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했. 하지만 차트 너머로 본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 15년 전과 다름없이 자신을 부르던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흔들었. 그녀는 복도 끝으로 가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 강민은
홀로 남은 병실에서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워졌. 박진우가 자신을 이곳에 가뒀다면 그는 분명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서연,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의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 그는 그녀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그녀 역시 경계해야 할까? 그가 그녀를 버렸던 그날의 진실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야망을 위해 사랑을 배신한 쓰레기일 뿐이었. 강민은 눈을 감았. 지옥 같은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의 곁에 있었. 그의 무기는 이제 오직 그의 머리뿐이었. 그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야 했. 박진우의 음모를 밝혀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혹은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윤서연이었. 강민은 진통제 기운 속에서 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 하지만 그는 잠들지 않으려 애썼. 이 병원에서는 잠드는 것조차 사치일 수 있었. 그는 서연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 그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의 15년 묵은 전쟁이, 혹은 새로운 동맹이 시작될 터였다. 그는 서연이 입고 있던 유니폼의 색깔을 기억해냈. 그것은 일반 간호사와는 다른 수간 호사만의 짙은 네이비색이었. 그녀는 이곳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 그것이 자신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 밤이 깊어지고 병실은 기계음 외에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민은 고통과 싸우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했. 적은 박진우, 아군은 불명, 자신의 상태는 최악, 그리고 유일한 변수는 윤서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입꼬리를 올렸. 그는 권강민이었. 이 정도에서 무너질 그가 아니었다. 권강민의 병실을 나온 윤서연의 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앉았. 모니터의 불빛이 그녀의 흔들림 없는 얼굴을 비췄지만 유니폼 아래의 심장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15년 만의 재회, 그것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녀는 애써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모니터를 응시했. 권강민, 38세 남성, 다발성 외상. 그녀는 그의 차트를 열어 응급 구조 기록부터 꼼꼼히 살폈. 그녀의 눈이 한 문장에 머물렀. 현장 도착 시 환자, 강한 저항과 흥분 상태 보임, 진정제 투여 후 이송. 이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야 했. 하지만 그는 저항했. 마치 자신이 부상당했다는 사실보다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병원 입원 기록과 응급수술 기록을 대조했. 수술은 완벽했고 집도인은 병원장이었. 박진우 부회장이 직접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도 기록에 남아있었. 이 병원은 진화그룹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최상위 VIP들만 이용하는 철저한 보안으로 유명한 곳이었. 박진우의 선택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였. 하지만 강민이 깨어났을 때 보인 그 날카로운 경계심은 단순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았. 한편 강민은 병실의 어둠 속에서 고통과 싸우고 있었다. 진통제가 그의 감각을 무디게 하려 했지만 그는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 그는 이 병실이 감옥임을 직감했다. 창문은 밖을 볼 수 없도록 특수 처리되어 있었. 문 밖에서는 두 명의 경호원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 그들은 자신의 경호팀이 아니었. 박진우의 사람들이었다. 강민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새삼 깨달았.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 그를 지키던 철벽 같은 시스템은 지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침대 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에게는 외부와의 연결이 절실했. 최인의 비서에게 연락해야 했. 그때 다시 문이 열렸. 이번에도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약물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강민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묵묵히 링거를 확인하고 혈압을 쟀.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강민을 짓눌렀. 내 시계. 못 봤나. 강민이 불쑥 말을 꺼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다. 서연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췄. 그가 사고 당시 차고 있던 시계는 15년 전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선물했. 싸구려였지만 유일하게 시간이 항상 빨리 가던 시계였. 환자분의 개인 소지품은 보호자이신 박진우 부회장님께서 모두 수거해 가셨습니다. 서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부회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험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보호자 박진우를 강조했. 강민은 쓴웃음을 삼켰. 그녀는 변했. 15년 전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소녀가 아니었. 그녀는 그가 던진 미끼를 물지 않고 오히려 그와 자신 사이에 환자와 간호사라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간 미세한 파문을 놓치지 않았. 서연은 추가 진통제를 투여한 뒤 차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 진통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강민이 더 이상 과거를 들먹일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듯했. 그녀가 병실을 나가려 할 때 강민이 다시 입을 열었. 그 시계, 유리가 깨졌을지도 몰라. 비에 젖어서. 그는 애원하는 것이 아니었. 그는 단서를 던지고 있었. 15년 전 그들이 헤어지던 날도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의 시계 유리가 깨졌었다. 서연의 어깨가 굳었.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 그녀는 그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서 있었다. 새 시계를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회장님께 어울리는 비싼 걸로.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민은 눈을 감았. 그는 절망적인 도박을 했. 그녀가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금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15년 전의 희미한 추억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 서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 다리가 풀려 더 이상 설 수 없었다.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 비에 젖어서 그날 빗속에서 그를 기다리다 깨진 시계를 손에 쥐고 울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 그는 왜 하필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단순한 선망 증세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접근일까?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 그는 권강민이었다. 야망을 위해 자신을 버렸던 남자. 그가 지금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 그녀는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왔다. 마음을 다잡고 이번에는 경찰에 제출된 공식 사고 보고서를 열람했. 병원은 중환자 이송 시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 보고서는 단순했. 야간 빗길 과속으로 인한 차량 제어 불능, 가드레일 충돌. 하지만 서연이 확인한 강민의 부상은 그와 미묘하게 달랐. 가드레일 충돌로 인한 전형적인 부상 외에도 차량 측면에서 가해진 듯한 강한 충격의 흔적이 여러 군데 보였. 흉부와 골반의 골절 형태는 단순 충돌이 아니라 마치 다른 차량이 고의로 들이받은 듯한 양상을 보였. 그녀는 의사였다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었겠지만 수년간 응급 외상을 다룬 베테랑 간호사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 그녀가 응급 기록에서 보았던 환자의 저항과 강민이 깨어나서 보인 경계심, 그리고 박진우라는 보호자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은 다시 강민의 병실을 찾았. 정규 순찰 시간은 아니었. 그녀는 복도를 지키고선
경호원들에게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둘러댔. 경호원들은 그녀를 막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감시의 시선이었다. 강민은 잠들지 않았.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 서연은 묵묵히 링거의 속도를 조절했. 병실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기계음만이 울렸. 서연은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 사고 보고서랑 당신 부상이 일치하지 않아요. 강민의 눈이 번뜩였. 그녀가 왔다. 그녀가 자신의 미끼를 물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향해 돌아보기를 기다렸.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15년 전의 원망이 아닌 전문가의 냉철한 의심이 담겨 있었. 빛 때문이 아니었어. 강민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거칠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어. 누군가 내 차를 낭떠러지로 몰아붙였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그녀의 직감이 그녀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범인은 여전히 활보하고 있으며 어쩌면 이 병원 안에도 있을지 몰랐. 박진우. 그자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어. 강민이 말을 이었.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도망칠 구멍을 주지 않았. 이 방은 감옥이야. 저 밖의 경호원들은 감시자들이고 난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 그는 그저 사실을 나열했다. 하지만 그 사실의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 그는 자신이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열쇠가 윤서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를 쥐어주는 것이 그녀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 서연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 이 미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었. 재벌가의 추악한 암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녀가 증오했던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살해 위협을 받는 환자였다. 왜? 나죠.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 널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야. 강민이 차갑게 대답했. 네가 유일한 변수이기 때문이지. 박진우가 예측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 그는 네가 날 증오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했. 박진우는 15년 전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강민을 도울 리 없다고 확신할 터였. 강민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았. 날 돕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마. 넌 간호사니까. 그는 그녀의 가장 근본적인 신념, 그녀의 직업 윤리를 건드렸.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병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강민의 마지막 말을 들었. 그들은 내가 깨어난 걸 원치 않았어. 서연은 텅 빈 복도에 섰.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폐를 찔렀.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알아버렸. 그녀가 일하는 이 병원, 그녀의 환자가 누워있는 저 병실이 거대한 범죄의 현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손에 증오하는 남자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독약 냄새와 함께 박진우가 나타났.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슬픔을 가장한 채였다. 그의 손에는 강민이 가장 싫어하는 화려하기만 한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 그는 문을 지키던 경호원들에게 가볍게 고갯짓을 한 뒤 마치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서는 것처럼 당당하게 병실로 들어섰. 강민은 얕은 잠에서 깨어난 척하며 눈을 떴. 진통제 기운이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 뱀이 굴에 들어왔. 그는
자신의 모든 본능이 박진우를 향해 경고음을 울리는 것을 느꼈. 저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탐욕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 형님, 이럴 수가.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박진우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강민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악력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장된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듯 연기했. 강민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짚으며 약하게 신음했. 그는 지금 말을 할 기력조차 없는 중환자여야 했. 진우, 네가 여긴 어쩐 일로?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갈라지게 내며 기억이 혼미한 척 연기했. 그는 박진우가 자신을 이곳에 가둔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천진한 피해자의 가면을 써야 했다. 형님을 돌봐야죠. 지금 진화그룹이 형님 걱정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박진우는 강민의 손을 놓아주며 마치 지극정성인 동생처럼 굴었. 의사 말로는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회복에만 전념하십시오. 회사 일은 제가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선전포고였다. 내가 회사를 버티고 있겠다는 말은 내가 이미 회사를 장악했다는 뜻과 다름없었다. 강민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그저 피곤한 듯 눈을 감았. 그는 박진우가 자신의 상태를 살피러 왔다는 것을 알았. 자신이 정말로 기억을 잃었는지 아니면 반격할 힘이 남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때마침 윤서연이 정규 검진을 위해 병실로 들어왔. 그녀는 박진우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그에게 가볍게 목례. 수간호사 윤서연입니다. 환자분 바이탈 체크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하고 차분했. 박진우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지만 순간적인 흥미 외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이 병원의 직원 중 하나로 혹은 강민을 감시하는 도구로만 보고 있었다. 아, 수간호사님, 우리 형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 말씀하십시오. 진화그룹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요. 서연은 박진우의 과장된 친절에 속으로 냉소를 보냈. 그녀는 어젯밤 강민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 방은 감옥이야. 그리고 지금 그 감옥의 주인이 자신의 죄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강민의 혈압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 형님, 사고 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박진우가 마치 안타깝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 그의 눈이 강민의 얼굴을 집요하게 관찰했. 이것이 그가 온 본래 목적이었다. 강민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서연의 손길이 자신도 모르게 굳어졌. 강민은 천천히 눈을 떴. 그의 눈은 초점이 흐릿한 듯 보였다. 비가 많이 왔어. 길이 미끄러워. 그리고 기억이 안 나. 그는 머리를 흔들며 고통을 호소했. 머리가 너무 아파. 진우야. 그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 기억상실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무력한 환자. 박진우의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 그것은 안도감의 표현이었. 그는 강민이 모든 것을 잊었다고 혹은 최소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했. 무리하지 마십시오. 형님, 다 괜찮을 겁니다. 의사 말로는 일시적인 충격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박진우는 이제 완전히 안심한 듯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 수간호사님, 형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학적인 견해를 듣고 싶군요. 그는 서연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혹은 그녀 역시 떠보려는 듯 질문을 던졌. 서연은 차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잠시 숨을 골랐. 그녀는 이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건강민 환자분은 현재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발성 외상이 심각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말을 끊고 강민을 바라보았. 사고 충격으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이나 혼란 증세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의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그러나 박진우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었. 그녀는 강민의 연기에 장단을 맞춰주었.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강민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강민은 그녀의 대답에 놀라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환자로만 대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 그는 서연의 대답이 마음에 든 듯 고개를 끄덕였. 역시 전문가는 다르군요. 좋습니다. 형님의 모든 상태는 저에게 직접 보고해 주십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감시자 역할을 부여했다. 제 의무는 환자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서연은 모호하지만 긍정하는 듯한 대답으로 응수했. 그녀는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 어젯밤 강민의 말처럼 차갑고 냉정한, 모든 것을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 서연은 그 눈빛에서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 저 남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다. 심지어 자신의 사촌 형제를 죽이는 것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 그녀는 공범이거나 혹은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 박진우는 강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 그럼 형님, 푹 쉬십시오. 회사 일은 걱정 마시고 조만간 또 들르겠습니다. 그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 그가 문을 닫자마자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 강민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고통을 연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 그는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찡그렸.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물을 건넸.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봤지? 강민이 속삭였. 저게 내 사촌 동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박진우의 본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를 바랐. 그의 계획은 성공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는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당신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담겨 있었.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 그것은 오히려 전율에 가까운 긴장감이었다. 연기가 아니야. 강민이 말했.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없었다면.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 그녀가 기억 상실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박진우는 분명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이다. 서연은 그를 돌아보았. 난 당신을 도운 게 아니에요. 난 내 환자를 보호한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 하지만 그 선은 아까보다 훨씬 더 희미해져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에게 보고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가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는 나를 그의 스파이로 쓰려는 거예요.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깊이 엮이게 되었는지 깨달았. 그럼 그렇게 해. 강민이 의외의 대답을 했. 그의 눈이 번뜩였. 그에게 보고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는 서연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그의 무기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유일하게 경계하지 않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 서연은 강민의 대담함에 할 말을 잃었. 이 남자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체스판을 짜고 있었. 그는 자신의 병실을, 그리고 자신을 이용해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 당신 미쳤어요.
내가 어떻게? 넌 할 수 있어. 강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 넌 윤서연이잖아. 내가 알던 그 누구보다 강하고 영리했던 윤서연.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과거의 신뢰를 드러냈. 그것은 호소인 동시에 명령이었. 또한 덫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 그녀는 이 남자를 증오했.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과거의 배신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과 싸우는 부상당한 전사였.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15년 전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일부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 그녀는 차트를 덮었. 다음 검진 시간에 당신의 진짜 상태를 체크하겠어요. 박진우에게 보고할 가짜 보고서도 준비해야 하니까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 박진우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 그는 윤서연을 그저 그런 간호사로 얕보았. 그리고 그는 몰랐. 15년 전 강민이 그녀를 사랑했던 이유가 단지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누구보다 용감한 여자였. 박진우가 떠나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 윤서연은 잠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소독된 의료기구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다시 들어왔다. 그녀는 문 밖의 경호원들에게 환자 상처 소독 및 드레싱 교체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라고 냉랭하게 통보했다. 경호원들은 박진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지만 수간호사의 전문적인 권위를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병실 문을 닫 커튼까지 쳤다. 이제 이 공간은 일시적으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었. 강민은 그녀의 주도 면밀함에 주목했. 그녀는 이미 이 위험한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있었. 서연은 말없이 강민의 환자복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수술 부위를 살피기 시작했.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지만 그 안에는 아까와는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 아까 잘했어. 강민이 낮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 박진우는 널 완전히 믿었을 거야. 그는 고통을 참으며 상체를 조금 일으키려 애썼. 서연이 즉시 그의 어깨를 누르며 저지했.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 터지면 당신만 손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것은 그를 돕는 행위였. 윤서연. 강민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 이번에는 더 진지하고 무거운 목소리였. 이 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넌 이제 그냥 간호사가 아니야. 박진우가 날 죽이려 했다는 걸 아는 유일한 증인이야. 그는 그녀에게 환상을 심어주지 않았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 서연의 손이 멈췄. 그녀는 소독솜을 든 채 강민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엔 그냥 직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박진우 씨의 눈을 보고 확신했어요. 그는 괴물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느낀 공포를 인정했. 하지만 그게 왜 나여야 하죠? 왜 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원망이 실려 있었다. 강민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 널 끌어들인 게 아니야. 네가 이 폭풍의 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지. 내가 이곳에 온 순간부터. 그는 숨을 골랐. 박진우는 날씨 좋은 날 빗길 사고로 위장하려 했어. 실패했지. 그래서 이곳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병원에 날 가둔 거야. 2차 시도를 위해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 2차 시도라고요. 그녀는 병원 안에서 그녀의 일터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 그가 어떻게? 그게 바로 네가 위험한 이유야. 강민이 말을 이었. 그는 네가 나를 증오한다고 믿고 있어. 15년 전일 때문에. 그래서 널 자신의 눈과 귀로 쓰려 하지. 하지만 만약 네가 내 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는 망설이지 않고 널 제거할 거야. 증인이자 배신자니까. 서연은 뒷걸음질 쳤. 트레이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 그녀는 이 남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 1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떠났던 남자의 말을 그는 언제나 뛰어난 거짓말쟁이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데 능했.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어쩌면 이것도 당신이 꾸민 또 다른 연극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강민은 동요하지 않았. 그랬으면 좋겠군. 차라리 이게 연극이었으면. 하지만 봐. 그가 자신의 가슴을 덮고 있던 붕대를 가리켰. 이건 진짜야. 네가 어제 확인했던 사고 보고서에 불일치도 진짜고 박진우의 그 차가운 눈빛 진짜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꺼내놓았. 널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에겐 선택권이 없어. 그리고 이젠 너에게도 없어. 그의 말은 잔인한 진실이었.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 서연은 다시 몸을 돌려 그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 그녀의 손은 이제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요. 난 그냥 간호사예요. 총을 쏠 줄도 모르고 당신들처럼 암투를 벌일 줄도 몰라요. 총은 필요 없어. 강민이 말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너의 눈과 귀, 그리고 너의 그 냉철한 판단력이야. 넌 이 병원 시스템을 알아. 넌 박진우가 심어놓은 감시망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 그는 그녀의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 당신은 15년 전에도 그랬어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항상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죠. 그리고 결국엔 날 버렸어요. 과거의 상처가 골마 터져 나왔. 강민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 아프게 그의 심장을 찔렀. 그때 일은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라. 그가 겨우 입을 열었. 이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걸린 일이야. 날 믿으라는 말은 안 해. 하지만 내 자신을 지켜. 서연은 드레싱을 마쳤다. 그녀는 의료 폐기물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 그녀가 이대로 물러선다면 박진우에게 적당히 강민의 상태를 보고하며 조용히 지낸다면 과연 안전할까 하니 박진우는 결국 강민을 죽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자신 역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덫에 걸렸. 그녀는 결심한 듯 숨을 깊게 내쉬었.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체념과도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 그녀는 과거의 배신자를 돕는 것이 아니었. 그녀는 살인자를 막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손을 잡기로 했. 박민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 박진우는 내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 내 손발을 다 묶어놨지. 하지만 그는 내 머리까진 묶어두지 못했어. 그는 서연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 서연이 그의 침대맡으로 다가가자 강민이 그녀의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 내 비서 최인혜, 최 비서를 찾아야 해. 그녀만이 내 금고를 열 수 있고 박진우를 막을 증거를 가지고 있어. 최인혜 비서요. 그 유명한 진화그룹의 그림자 말인가요? 서연도 그녀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강민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하였.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죠? 이 병실은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어요. 내 전화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필요해. 강민은 고통을 참으며 손을 들어 자신의 환자복 주머니를 가리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 아니, 내 손목에 있던 시계, 박진우가 가져갔다고 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 맞아요. 당신이 비에 젖었다고 했던
그 시계 뒷면에 15년 전 네가 새겨줬던 이니셜 I, as. 박민이 말했다. 최 비서는 그 시계를 알아. 그리고 그 시계가 의미하는 것도.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 15년 전 그들이 헤어지기 직전 그녀가 그의 시계 뒷면에 서툴게 새겼던 이니셜. 그것을 그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의미죠? 최 비서에게. I, S가 위험하다고 전해. 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 그건 긴급 코드야.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지. 최 비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 내게 연락을 시도할 거야. 그리고 널 찾을 거야.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깨달았. 그녀는 이제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었. 그녀는 강민의 가장 중요한 코드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최 비서에게 박진우를 이용해야지. 강민이 차갑게 웃었. 넌 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잖아. 내일 네가 직접 박진우에게 연락해. 강민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 증거로 15년 전 시계를 찾고 있다고 보고해.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기도 했다. 박진우가 그 시계를 그냥 돌려줄까요? 아니, 그는 절대 돌려주지 않을 거야. 강민이 확신에 차 말했. 그는 그 시계가 내 약점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그는 네가 그 시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최 비서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널 감시하기 위해. 서연은 이 복잡한 심리전을 이해하려 애썼. 그녀는 이 남자들의 수싸움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 알겠어요. 시도해보죠.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일어섰.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실패는 없어. 강민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 우린 실패할 수 없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섰. 문이 닫히고 그녀는 복도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 그녀의 손에는 이제 강민의 피 묻은 붕대 조각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과 자신의 운명까지 들려 있었. 15년 전 그를 증오하며 떠났던 그녀가 이제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이 지옥 같은 병실을 지키고 있었. 그들의 불안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 침대에 갇힌 권강민의 몸은 부서졌지만 그의 정신은 감옥의 벽을 넘어 광활한 전장을 그리고 있었. 그는 장기판 위의 왕이었지만 모든 졸과 차를 잃고 오직 하나의 기물, 윤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병실 천장의 무늬를 노려보며 수천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 박진우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그는 어떻게 이 완벽한 감시망을 뚫고 외부와 접촉할 것인가? 윤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 그녀는 간호사 기숙사 그녀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 그녀의 손에는 강민의 운명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스파이가 아니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박진우라는 거대한 악의 감시망 속에서 가장 위험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가 되었. 그녀는 강민의 계획을 그 위험천만한 도박을 되뇌었.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 그녀의 얼굴은 밤샘 근무를 한 듯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VIP 병동의 보안 시스템과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 그녀는 이곳의 수간호사역, 병원의 모든 동선과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잘 알았.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 오전 10시 박진우가 병원에 들르지 않는 시간. 서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병원 내부 전화를 들었다. 박진우의 비서실 직통 번호였.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 수간호사 윤서연입니다. 박진우 부회장님께 권강민 환자분 상태에 대해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직접 보고를 고집하지 않았다. 잠시 후 박진우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어내려갔다. 환자분은 신체적으로는 안정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으며 전문적인 소견을 내놓는 의사처럼 신중함을 가장했다. 어제부터 계속 15년 전 잃어버린 낡은 시계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치 현재의 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열쇠인 것처럼요. 그녀는 박진우가 이 미끼를 물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 전화기 너머의 비서는 곤란한 듯했. 시계 말입니까? 서연은 말을 이었. 네. 환자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건인 듯합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혹시 부회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다면 확인만이라도 시켜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는 성공적이었. 비서는 부회장님께 즉시 보고하겠다고 답했.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 첫 번째 단계는 끝났. 그녀는 강민의 말대로 박진우가 이 시계라는 키워드를 자신의 충성스러운 수하인 최인의 비서에게 흘릴 가능성에 기댔. 박진우는 최 비서 역시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과시하고 싶을 테니까. 한편 진화 그룹 본사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연의 보고를 전해 들었. 그는 코웃음을 쳤. 시계 15년 전 그 여자애가 준 싸구려 시계 말인가. 그는 강민이 여전히 감상에 젖어 있는 바보라고 생각했. 그는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강민의 유품 중 하나인 그 낡은 시계를 떠올렸. 달득. 박진우는 비열하게 웃었. 그 여자 윤서연이 아직도 형님 마음에 남아있었나 보군. 그녀가 직접 그 시계를 찾는다. 그는 이것을 강민을 조롱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 그는 최인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 최 비서, 지금 병원에 가서 회장님 상태 좀 보고 오지. 아, 그리고 수간호사가 회장님 낡은 시계를 찾는다더군. 아직도 그런 쓰레기를 못 잊었나 봐. 그는 최 비서가 이 말을 듣고 강민에게 얼마나 실망할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더 충성하게 될지 계산했. 하지만 그는 최인혜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그녀가 강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 그는 윤서연과 최인혜라는 두 여자를 그저 자신의 게임판 위에 있는 장기말로 얕보고 있었다. 강민은 서연으로부터 박진우의 반응을 전해 듣지 못했. 그는 오직 기다릴 뿐이었. 이제 서연의 다음 임무가 남아있었. 최인의 비서에게 직접적인 코드를 전달하는 것. 그것은 박진우를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정교한 작업이었다. 병원 와이파이는 절대 안 돼. 강민이 그녀에게 경고했. 모든 데이터가 박진우의 서버로 흘러 들어갈 거야. 전화기도 마찬가지야. 내 개인 전화도 이미 도청되고 있을지 몰라. 그의 말에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 그럼 어떻게? 서연이 물었. 그녀는 이 병원을 벗어날 수 없었다. 사각지대. 강민이 말했다. 이 병원에도 분명 감시 카메라와 와이파이가 동시에 닿지 않는 곳이 있을 거야. 네가 가장 잘 아는 곳. 그는 그녀의 전문성을 자극했다. 서연은 머릿속으로 병원 도면을 그렸. 지하 1층 중앙 공급실로 가는 복. 그곳은 오래된 배관 때문에 전파 방해가 심하고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는 1년 전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지하 1층 공급실 복. 하지만 그곳엔 공용 전화밖에 없어요. 그거면 돼. 강민의 눈이 빛났다. 번호를 외워. 딱 한 번만 말할 거야. 그는 서연에게 10자리의 숫자를 불러주었. 그것은 최인혜의 직통번호가 아니었. 해외에 서버를 둔 익명의 자동 메시지 전송 서비스 번호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가 나올 거야.
주문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그럼 1515을 눌러 2525. 서연이 되물었다. 15년. 너와 나. 강민이 짧게 대답했. 그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 서연은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 그리고 가 위험하다는 음성을 남겨. 그게 다야. 그들이 추적하기 전에 끊어야 해. 그날 오후 서연은 가장 바쁜 교대 시간을 노렸.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자신의 호출기를 잠시 내려두고 마치 급한 용무가 생긴 사람처럼 빠르게 비상계단으로 향했. 그녀의 심장은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 그녀는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하 1층으로 향하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탔. 지하 1층 복도는 서늘하고 조용했.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 그녀가 기억하는 대로 그곳은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먼지 쌓인 공용 전화기를 발견했. 수화기를 들자 차가운 플라스틱 냄새가 훅 끼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민이 알려준 번호를 눌렀.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흘러나왔. 주문 번호를 입력하세요. 서연은 침을 삼키고 1515을 눌렀다. 삐 소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되었다. 가, 위험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깨달았. 그녀는 황급히 수화기를 내려놓았. 모든 것이 끝났. 그녀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 그녀가 해냈.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였.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 그 병원의 유일한 동조자라고 생각했던 박진우가 매수한 그 의사였. 그는 서연을 보며 의미심에 푸은 미소를 짓고 있었.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녀가 덫에 걸린 것일까? 의사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 윤수간 호사님,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느글거렸.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한편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인의 비서가 병원으로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았.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 그는 또한 자신이 심어둔 의사에게 권강민이 너무 안정적인 것 같군. 약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나. 예를 들면 심장에 약간 무리를 주는 걸로 라고 지시했. 그는 강민이 자연스럽게 악화되기를 바랐다. 그의 감시망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강민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 지하 1층의 차가운 공기가 윤서연의 폐부를 찔렀. 그녀의 눈앞에선 김 박사는 박진우가 심어둔 독사였. 그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 그녀가 공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목격했. 이 병원의 모든 내부 통신은 감시될 터였지만 이 낡은 공용 전화는 그들의 감시망 밖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 박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윤수간 호사님, 이런 으슥한 곳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뱀이 속삭이는 듯했. 설마 길이라도 잃으신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비밀스러운 연락이라도.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떠보았다.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강민은 물론이고 자신도 끝장이라는 것을 서연은 직감했. 서연은 얼어붙었던 몸을 억지로 움직였. 그녀는 이 병원의 그 누구보다 이 구조를 잘 알았. 그녀는 수간호사였.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야 했. 그건 제가 김 박사님께 여쭐 말이군요. 여긴 의사분들이 오실 일이 없는 중앙 공급실 뒤편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받아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저는 최근 마약성 진통제 재고가 약간 비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낡은 통로가 무단 반출 경로로 사용될 수 있어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거짓말로 상황을 역전시켰. 이제 당황한 것은 김 박사였. 그의 얼굴에서 기름진 미소가 사라졌. 재고 문제라니요. 그가 더듬거렸. 그는
박진우의 지시를 받는 자였지만 병원 내의 행정 시스템까지 완벽히 장악한 것은 아니었. 수간호사의 재고 관리는 그의 영역 밖이었.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을 놓치지 않았. 김 박사님이야말로 여기서 뭘 하고 계셨죠?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업무라도 있으셨나요? 김 박사는 헛기침을 했다. 아, 아닙니다. 저도 잠시 바람을 쐬러. 여긴 공기가 탁하군요. 그는 서둘러 변명했. 재고 문제는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럼.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떴. 그는 서연을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재고 조사라는 말이 박진우에게 보고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섰다. 그녀는 방금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왔.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이 위험한 게임에 더 깊이 발을 담갔음을 깨달았. 그녀의 손은 이제 깨끗하지 않았. 그녀가 VIP 병동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를 지키는 경호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 김 박사가 이미 보고를 올린 것이 분명했. 그들의 시선에는 이전의 무관심 대신 노골적인 감시와 의심이 담겨 있었.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강민의 병실로 들어갔. 심야 정규 검진 시간이었. 병실 안은 어두웠.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 강민은 잠들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 서연이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미세한 떨림을 알아차렸.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 서연은 차트를 내려놓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김 박사를 마주쳤어요. 지하에서 내가 전화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했는지 자책했다. 강민은 눈을 감았다. 욕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다. 박진우의 그물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 그는 서연을 이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자신을 저주했.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이곳에 돌아왔. 15년 전 그날처럼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여자였. 그는 창백한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변하지 않았. 그 모습은 그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따뜻한 순간을 건드렸. 넌 그때도 그랬어. 그가 불쑥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서연이 되물었다. 그녀는 지금 과거를 추억할 기분이 아니었. 15년 전 대학 도서관. 강민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 불합리한 장학금 규정 때문에 학생처 앞에서 혼자 시위하던 내 모습.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넌 항상 거기에 있었지. 그 기억은 이 차가운 병실의 공기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햇살 같은 기억이었.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 그녀는 그가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 그 기억은 그녀에게도 소중했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원망을 더욱 부채질했. 그런 건 왜 기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 그런 내가 당신의 야망에 방해가 됐던 거겠죠. 그래서 날 버린 거잖아요. 그녀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환자와 간호사가 아니었다. 1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상처 입은 두 연인이었. 진화 그룹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나 하나 버릴 만큼 당신의 그 차가운 제국이 그렇게 가치 있었냐고요. 강민은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시선을 피했. 고통스러웠다.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15년간 골마터진 자신의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 그는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 그것이 그가 원했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를 다시 위험에 빠뜨린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 널 지키고 싶었어. 그가 겨우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 지켜요. 날 버린 게 날 지킨 거라고요.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 그보다 더 잔인한 변명이 또 있을까요? 권강민 씨, 내 아버지를. 넌 몰라. 강민이 천천히 말을 이었. 그는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았. 아버지는 박진우보다 더한 사람이었어. 그는 괴물이었지.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부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넌 그의 눈에 띄었지. 서연은 숨을 멈췄. 강민의 이야기는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어둡고 추악한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아버지가 날 불렀어. 강민의 눈은 15년 전 그 숨막히던 회장실을 보고 있었. 내 사진을, 내 가족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시더군. 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 세무조사 서류와 함께. 서연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게 무슨. 아버지는 나에게 선택하라고 했어. 강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너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보거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는 자기가 가진 힘을 쓰는데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지. 강민은 그때의 절망감을 다시 느꼈. 그는 이미 진화그룹이라는 감옥에 갇힌 후계자였.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빛이었던 서연을 지킬 힘이 없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어 아버지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것뿐이었. 그래서 난 널 버렸어. 그가 고백했.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로 너에게 상처를 줬어. 네가 나에게 질려서 다시는 내 그림자조차 밟고 싶지 않게. 그것만이 널 그 괴물로부터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가 비 내리던 날 그녀에게 모질게 쏟아냈던 말들. 난 너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발목 잡힐 생각 없어. 내 미래에 넌 어울리지 않아.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강민을 바라보았. 그녀가 15년간 품어왔던 증오, 그를 성공의 눈이 먼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던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 슬펐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 원망도 아니었. 그것은 복잡한 연민이었. 그녀는 그를 증오했던 것이 아니었. 그녀는 그가 만들어낸 가짜 괴물을 증오했던 것이다. 그리고 진짜 괴물은 그 역시 피해자였던 것이다. 당신은.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당신은 나한테 평생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였어. 강민이 고통스럽게 말했. 널 안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내 기억 속에서 악당이 될 생각이었어. 하지만 결국 난 실패했군.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 봐. 난 또 널 위험에 빠뜨렸어. 15년 전엔 아버지로부터, 이젠 내 사촌 동생으로부터. 난 널 지킬 자격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배어 있었.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15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더 크고 복잡한 감정이 들어섰. 이 남자는 그녀가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청년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증오했던 악당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홀로 싸워온 부상당한 남자일 뿐이었. 그녀는 그의 링거를 확인하는 척하며 그의 손을 스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간호사의 의무적인 손길이 아니었. 그 안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 15년 전엔 당신
혼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 박진우는 당신 아버지와는 다를 거예요. 우린 그를 막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 강민은 그녀의 변화를 놀랍게 바라보았. 그가 사랑했던, 불의에 맞서던 그 소녀가 지금 다시 그의 앞에 서 있었. 그들의 동맹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위한 거래가 아니었. 그것은 15년의 오해를 넘어선 새로운 신뢰의 시작이었. 그때였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보았.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은 김 박사였.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야간 투약 시간입니다. 김 박사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 박 부회장님께서 특별히 처방해 주신 안정제입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번뜩였.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김 박사의 손에 들린 주사기 바늘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 그의 기름진 미소는 15년의 오해를 넘어선 두 사람의 위태로운 진실을 비웃는 듯했. 강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부서진 몸은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오직 그의 눈만이 김 박사를 향한 얼음 같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들 사이에 끼어든 이 예기치 못한 위협에 숨이 멎는 듯했. 그녀는 방금 강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되었. 15년 만에 그를 이해하게 되었.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과거가 봉합되기도 전에 현재의 사리가 그들의 턱 밑까지 차올랐. 회장님, 야간 투약 시간입니다. 김 박사가 뱀처럼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 그는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 윤 수간호사님도 계셨군요. 잘 됐네요. 박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의 안정이 염려된다고 특별히 처방하신 안정제 투약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서연이 지하에서 자신을 협박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되갚으려는 듯했. 그는 서연을 이 치료의 공범으로 만들려 했. 서연은 본능적으로 강민의 침대 앞을 가로막았. 그녀의 몸이 방패처럼 그를 보호했. 무슨 약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 수간 호사로서의 권위가 그녀의 공포를 억눌렀. 권강민 환자분의 주치의는 저와 병원장님입니다. 주치에 모르게 처방된 약물은 투약할 수 없습니다. 김 박사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 아, 그러신가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 여기 박진우 부회장님의 보호자 권한으로 특별 요청된, 그리고 저의 전문의 소견이 추가된 공식 처방입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모르는 약물 코드가 번쩍이고 있었. 그것은 전산상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 이 약은 서연이 태블릿의 약물 이름을 확인하려 할 때 김 박사가 이미 주사기에 담아온 앰플의 잔해를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 서연의 눈이 그 작은 갈색 병에 고정되었. 케이스 2 염화칼륨, 그것도 희석되지 않은 고농축 원액이었.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졌. 저것은 안정제가 아니었. 저것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극물이었. 저 용량을 정맥에 직접 주사하면 환자는 몇 분 안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부검을 해도 혈중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 외에는 병약한 환자의 자연스러운 심부전으로 위장될 터였다. 박진우는, 그리고 이 의사는 지금 강민을 자연사시키려 하고 있었다. 윤 수간호사, 비키시죠. 김 박사가 주사기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었. 이건 내 환자입니다. 그는 서연을 밀치려 했. 바로 그 순간이었. 서연의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졌. 그녀는 15년 전 불의에 맞서던 그 소녀가 아니었. 그녀는 수많은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지켜본 베테랑 간호사였. 그녀는 김 박사의 손목을 날카롭게 노려보았. 박사님, 그녀가 날카롭게 외쳤. 김 박사가 흠칫하며 멈추었다. 서연은 그의 손에 들린 주사기가 아닌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가리켰. 명찰이 뒤집히셨네요. 그녀는 전혀 상관없는 말로 그의 허를 찔렀. 김 박사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명찰을 내려다보았. 그 5초의 순간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 그녀는 김 박사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쳐내는 대신 자신이 들고 있던 금속재 차트판으로 김 박사가 밀고 온 약물 트레이를 실수로 쳐버렸다. 어머, 그녀가 과장되게 비명을 질렀. 쨍그랑 트레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앰플병과 소독솜이 흩어졌. 하지만 주사기는 아니었다. 주사기는 여전히 김 박사의 손에 들려 있었다. 김 박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박사님. 서연이 아무렇지 않게 차트판을 집어들었. 바닥이 미끄러웠나 봐요. 그런데 박사님, 그녀의 눈이 주사기를 향했. 고농축 KCL을 IV 정맥주사로 직접 주입하시려 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수간호사가 아니라 심판자처럼 울렸. 김 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무슨 소리야 이건. 염화칼륨 고농축액은 반드시 수액에 희석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합니다. 그걸 원액으로 직접 주사하는 건 살인 행위입니다. 김 박사, 서연이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 당신 의사 면허 취소되고 싶으세요? 김 박사는 당황했. 그는 서연이 이 약물을 즉시 알아볼 줄은 몰랐. 그는 그녀가 그저 강민의 옛 연인일 뿐이라고. 의학적 지식은 자신보다 아래라고 얕보았. 이건 박 부회장님의 지시. 그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내뱉었. 잘 됐군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박 부회장님의 살인교사 지시를 제가 똑똑히 들었으니 김 박사는 주사기를 든 채 뒷걸음질 쳤다. 그는 덫에 걸렸다. 서연은 그가 도망칠 길을 막아섰. 어딜 가시죠? 이 약물 증거로 보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료과실 혹은 고의에 대해서 병원장님께 정식으로 보고해야겠어요. 바로 그때 침대에 죽은 듯 누워있던 강민이 움직였. 그는 자신의 부상당한 발로 침대 옆에 호출 버튼을 세차게 내리쳤다. 땡땡땡 요란한 비상벨이 VIP 병동의 정적을 깨트렸. 문 밖에 경호원들이 놀라 문을 열려고 할 것이다. 김 박사는 패닉에 빠졌. 비상벨이 울리고 수간호사에게 살인 현장을 들켰다. 그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어쩔 줄 몰라 했. 서연이 그에게 소리쳤. 당장 그 주사기 이리 내놓으시죠. 문이 벌컥 열리고 경호원 2명이 험악한 얼굴로 뛰어들어왔.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대치하고 있는 서연과 김 박사 그리고 비상벨을 누르고 있는 강민을 보았. 이 의사가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 이 의사가 지금 회장님께 잘못된 약물을 투여하려 했습니다. 당장 저 사람을. 하지만 김 박사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사람이었. 닥쳐. 이 여자가 지금 회장님을 해치려 하고 있어. 내가 그걸 막으려던 참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외쳤다. 당장 이 여자를. 경호원들은 혼란에 빠졌. 한 명은 박진우가 심어둔 의사, 한 명은 이 병동의 수간호사.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그들은 박진우에게 고용되었지만 명백한 의료사고나 살인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았. 주사기. 강민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그놈 손에 주사기. 증거? 경호원들의 시선이 김 박사의 손에 들린 주사기로 향했. 그 안의 액체는 투명했지만 그것을 든 의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 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향해 말했. 저 약물. 지금 당장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 합니다. 만약 내 말이 맞다면 당신들도 살인 방조죄로 엮이게 될 겁니다. 저 의사가 박진우 부회장님의 이름을 팔아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어요. 살인 방조죄라는 말에 경호원들의 얼굴이 굳어졌. 그들은 재벌가의 암투에 끼어들었지만 감옥에 갈 생각은 없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김 박사에게 다가갔다. 박사님, 그 주사기 저희에게 넘겨주시죠. 김 박사는 자신이 코너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발악했다. 이건 함정이야. 이 여자 말에 속지마. 그는 주사기를 든 손을 휘두르며 도망치려 했. 하지만 경호원들은 그보다 빨랐. 건장한 사내가 그의 팔을 붙잡아 꺾었다. 악김 박사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 서연이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낚아챘.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유니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 그것은 박진우의 목을 조를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당장 보안팀과 병원장님을 불러. 서연이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병동의 수간호사가 아니었. 그녀는 이 전투의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이 의사 한 발짝도 못 가게 막아. 김 박사는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 쓰러져 헉헉거렸. 그의 하얀 의사가운은 더러워졌. 그의 오만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 그는 자신이 얕보았던 그 간호사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강민은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 그의 심장은 고통이 아니라 격렬한 감동으로 뛰고 있었. 15년 전 그가 지키려 했던 그 용감한 소녀. 그녀는 이제 그를 지키는 강인한 여전사가 되어 돌아왔. 서연은 그를 돌아보았.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 VIP 병동은 비상벨 소리와 경호원들의 고함, 그리고 김 박사의 절규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 병원장이 창백한 얼굴로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제압당한 채 바닥에 쓰러진 김 박사와 차가운 분노로 빛나는 눈의 윤서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침대에서 지켜보는 권강민이었. 이 VIP 병동에서 일어난 전례 없는 사태에 병원장은 말문이 막혔.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황을 보고했. 그녀는 주머니 속 주사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존재를 분명히 했. 김 박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여기 그가 사용하려던 처방전입니다. 그녀는 김 박사가 조작했던 태블릿을 병원장에게 넘겼. 병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굳어졌. 그는 즉시 보안팀에 김 박사를 격리실로 연행하라고 지시했. 박진우는 보고를 받았. 그가 심어둔 의사가 그가 얕보았던 간호사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는 소식이었. 박진우의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 그는 아끼던 베네치아 유리잔을 벽에 집어던졌.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윤, 연. 그는 그 이름을 악마처럼 읊조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 그는 더 이상 윤서연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았. 그녀는 이제 적이었. 그것도 가장 위험한 증거주사기를 손에 쥔 적. 박진우는 즉시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병원을 완벽하게 봉쇄하라는 것. 그는 자신의 사설 경호팀 블랙울프를 병원으로 급파했. 병원 보안팀 따위는 이제 믿을 수 없었. 권강민의 병실은 이제 감옥이 아니라 처형장이 되어야 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 최인의 비서는 자신의 모니터에 뜬 Y.S.가 위험하다는 암호화된 음성 메시지를 10번째 반복해서 듣고 있었.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 I.S.는 회장님의 첫사랑.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의 이니셜이자 회장님이 정한 가장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코드명이었다. 그것은 나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이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박진우가 회장님 사고의 배후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간 박진우가 저지른 비자금 조성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의 증거를 은밀히 수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YS 코드가 발동된 이상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 살인 미수역.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 최 비서는 망설이지 않았. 그녀는 자신의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활성화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림자처럼 움직였. 그녀는 즉시 진화그룹의 비상자금을 움직였. 자신이 신뢰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 보안팀을 소집했다. 그녀의 목표는 두 가지였. 박진우를 올가맬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회장님을 그 지옥에서 구출하는 것. 강민의 병실 복도는 순식간에 살벌하게 변했. 기존의 경호원들은 사라지고 검은 정장을 입은 블랙골프 팀이 복도를 장악했다. 그들의 눈은 감시가 아니라 살기를 담고 있었다. 병원장조차 그들의 접근을 막을 수 없었. 박진우가 병원 전체에 막대한 기부금을 즉시 이체하며 병원장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서연은 이제 병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 그녀는 수간 호사로서의 지위를 잃었. 그녀는 이제 강민과 함께 감금된 공범일 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주사기를 만졌.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흉기이기도 했. 이제 어떡하죠? 그녀가 창밖을 보며 절망적으로 속삭였. 창밖은 이미 박진우의 사람들로 포위되어 있었. 최 비서가 움직이고 있을 거야. 박민이 얕은 숨을 내쉬며 말했. 그는 고통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 그녀는 YS 코드를 받았어. 그녀는 널 그리고 날 구하러 올 거야. 하지만 그녀에게도 무기가 필요해. 바로 네가 가진 그거. 그의 시선이 그녀의 주머니로 향했. 문제는 어떻게 이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그것을 전달하느냐였. 통신은 불가능했. 창문 밖으로 던질 수도 없었. 병실 안의 모든 것은 검열되었. 방법이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곧 들이닥칠 거예요. 이 주사기를 찾으러 박민은 눈을 감았. 그는 이 병원의 구조를 그리고 박진우의 방식을 생각했. 박진우는 증거를 찾기 위해 병실을 뒤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의료 폐기물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폐기물. 박민이 짧게 말했. 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지?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의료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밀폐 용기에 담아 지하 소각장으로 직행해요. 보안팀의 감시하에.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 하지만 지금은 그 보안팀조차 박진우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용기를 열어볼 거예요. 열어보게 놔둬. 강민이 차갑게 말했. 그들이 찾는 건 주사기지. 피 묻은 솜이나 붕대가 아니야.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 주사기를 분해해. 바늘과 약물이 담긴 본체를.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 그녀는 의료용 트레이에서 메스를 집어들었.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 그녀는 주사기의 바늘을 분리했. 그리고는 자신의 팔을 걷어붙였. 뭐 하는 거야? 강민이 놀라 소리쳤. 서연은 대답 대신 자신의 팔뚝에 소독솜을 문질렀. 그리고는 자신의 정맥에서 피를 뽑아냈. 그들은 KCL이 담긴 주사기를 찾겠죠. 그녀가 고통을 참으며 말했. 하지만 환자의 피가 담긴 검체용 주사기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KCL이 담긴 주사기의 피스톤을 조작해 치명적인 약물을 소량의 혈액과 교묘하게 섞었. 이제 이것은 독극물이 아니라 검사 샘플로 위장되었.
천재적이군. 강민이 혀를 내둘렀. 하지만 문제는 남았. 이걸 어떻게 최 비서에게 전달하지? 의료 폐기물은 안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세탁물은 그녀의 시선이 강민이 누워있는 피 묻은 시트로 향했다. 병원 세탁물은 외부 업체에서 수거해가요. 박진우가 거기까진 생각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다. 서연은 피와 KCl이 섞인 주사기를 방수팩에 밀봉했다. 그리고는 강민의 피가 묻은 침대 시트 가장 깊숙한 곳, 더러운 붕대 더미 사이에 그것을 숨겼. 그녀는 이 세탁물이 무사히 최 비서의 손에 들어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 한편 최인의 비서는 박진우의 비자금 내역을 거의 다 확보했. 그녀는 그가 진화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려 블랙울프 같은 사설 용병을 고용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했는지 알아냈.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박진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회장님의 YS 코드가 그녀를 병원 근처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근처에 임시 지휘소를 차렸다. 그녀는 병원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려 시도했지만 박진우가 이미 모든 것을 차단한 후였. 젠장. 그녀가 이를 갈았. 그때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보고했다. 비서님, 병원 세탁물 수거업체 클린메디의 배송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최 비서의 눈이 빛났다. 그 업체 인수해. 그녀가 차갑게 명령했. 당장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30분 안에 내가 그 트럭의 운전대를 잡아야 해. 그녀는 직감했. 강민이 혹은 그를 돕는 누군가가 그곳에 유일한 희망을 걸었을 것이라고.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블랙 울프 팀이었다. 수간호사님, 이제 그만 나오시죠. 회장님은 저희가 특별 간호해드릴 테니까. 그들은 노골적으로 서연을 끌어내려 했.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임무를 마쳤. 그녀가 끌려나가기 직전 복도 저편에서 세탁물 카트가 굴러왔다. 병원의 정규 업무였. 경호원들은 더러운 세탁물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카트를 통과시켰. 서연은 그 카트를, 그 안에 담긴 강민의 피 묻은 시트를 마지막 희망처럼 바라보았. 그녀는 강민과 눈을 맞췄다. 성공해야 해. 세탁물 카트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 클린메디라고 적힌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은 직원이 카트를 트럭에 실으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최인혜의 팀원들이 그의 입을 막고 그를 제압했. 최 비서가 직접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 물건 확보했다. 즉시 현장을 이탈한다. 병실에 홀로 남은 강민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서연도 곁에 없었다. 복도에는 살인자들이 가득했.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 그는 자신의 퀸과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다. 이제 박진우가 자신의 목을 조르러 올 차례였. 그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 밤은 칠흑 같은 죽음의 장막처럼 VIP 병동을 덮었. 병원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곳은 박진우가 보낸 블랙울프 팀의 발소리에만 지배당하고 있었다. 권강민은 홀로 침대에 누워 있었. 서연이 끌려나간 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 그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 하지만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 그의 손이, 붕대에 감긴 손이 베개 밑을 더듬었. 그곳에는 서연이 끌려나가기 직 그녀의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처럼 몰래 밀어넣고 간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그녀가 김 박사와의 사투 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 그것은 만년필처럼 보였지만 고성능의 녹음 장치였.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함정이었. 강민은 적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칼을 겨누고 있었. 자정이 막 지났을 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 카메라가 꺼졌다는 뜻이었.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들은 그의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았다. 박진우, 그가 직접 왔. 그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과 조바심으로 번들거렸.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사촌 형제를 끝장내고 싶었을 것이다. 형님,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박진우가 마치 안부를 묻는 동생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 이런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역시 회복이 더딘 모양입니다. 그는 강민의 무력함을 즐기고 있었. 그는 강민이 이제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 강민은 약에 취한 사람처럼 둔하게 눈을 떴. 오야, 여긴 어쩐 일이야. 밤이 늦었는데. 그는 가장 연약한 목소리로 연기했. 그의 손가락이 베개 밑에 녹음기 스위치를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 붉은 전멸등이 켜졌다가 소리 없이 녹음을 시작했. 형님을 보내드리러 왔습니다. 박진우가 본색을 드러냈.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우려가 없었. 오직 차가운 경멸과 승리감만이 가득했. 아버지는 항상 형님 편이었죠. 난 항상 두 번째였.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 이 진화 그룹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떠들기 시작했. 강민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바라보았. 무슨 소리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박진우가 낄낄거렸다. 그 빗길 사고, 물론 제 작품입니다. 그 방탄세단의 시스템을 해킹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죠. 하지만 형님은 운이 좋게도 살아남으셨더군요. 그는 혀를 차며 아쉽다는 듯 말했. 그래서 김 박사를 시켜서 안정제를 좀 놔드리려고 했는데 그 빌어먹을 간호사년이 그가 윤서연을 언급하는 순간 강민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감췄. 그는 박진우가 계속 말하도록 유도해야 했. 윤서연, 그 여자. 어떻게 했어? 아, 그 여자요. 15년 전 형님이 버린 그 여자. 박진우가 비웃었. 걱정 마십시오. 지금쯤 아마 조용히 처리되고 있을 겁니다. 감히 내 일에 끼어들었으니까요. 형님처럼 그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모든 것을 쏟아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 판을 짰는지, 강민의 죽음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처리될 것인지 자랑했다. 넌 괴물이야. 강민이 쉰 목소리로 저주했다. 괴물은 형님이죠. 박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항상 모든 것을 가졌던 형님, 난 내 것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이제 진화 그룹은 내 것입니다. 형님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고 투명한 앰플을 꺼냈. 김 박사가 실패했. KCL 원액이었다. 이건 고통도 없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드시면 됩니다. 형님, 박진우가 주사기를 꺼내 약물을 빨아들였. 그는 강민의 팔에 연결된 링거줄의 고무 밸브를 노려보았. 저곳에 주입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 한편 경원 박 최인의 비서는 세탁물 트럭에서 회수된 시트 더미를 헤집고 있었. 마침내 그녀의 손에 방수팩에 밀봉된 피 묻은 주사기가 잡혔다. 찾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현장 분석팀에게 그것을 넘겼. 몇 분 뒤 분석 결과가 그녀의 노트북에 떠올랐. 고농축, 염화칼륨, KCL 검출, 치사량, 젠장. 최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이것은 박진우의 명백한 살인시도 증거였. 그녀는 동시에 자신이 소집한 사설 보안팀과 이 증거를 바탕으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팀에게 무전기를 날렸. 지금이다. 전원 경원으로 진입한다. 목표는 VIP 병동 박진우를 생포한다. 그녀의 팀은
블랙울프가 장악한 병원 정문을 무시하고 그녀가 미리 파악해둔 지하 공급로를 통해 번개처럼 침투했. 그들은 병원 시스템을 잘 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 서연 씨는 최 비서가 물었. 방금 5층 창고에서 구출했습니다. 무사합니다. 최 비서의 팀은 병원 복도에서 블랙울프와 격렬하게 마주쳤지만 그들은 사설 용병이 아니라 공권력을 등에 업은 검찰 수사팀이었. 공무집 행방에다 모두 무기를 버려 블랙울프 팀은 당황했다. 그들은 살인에는 가담할지 몰라도 공권력의 정면으로 맞설 생각은 없었. 그들의 저항은 순식간에 무너졌. 경실한 박진우가 주사기를 들고 강민의 링거줄에 다가갔다. 안녕히 가시죠. 형님. 그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주사기 바늘을 밸브에 꽂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 황병실 문이 폭발하듯 열렸. 박진우가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최인혜 비서와 그녀에게 부축을 받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눈빛을 한 윤서연, 그리고 방탄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 움직이지 마. 수사관들의 레이저 포인터가 일제히 박진우를 향했. 박진우는 손에 든 주사기를 든 채 얼어붙었.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 어떻게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환자가 있는 곳이야. 그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박진우. 최인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 그녀는 분석 보고서가 뜬 태블릿을 그에게 내밀었. 케이시, 염화칼륨, 고농축액. 방금 형님에게 주입하려던 바로 그거지. 그녀는 이어서 트럭에서 회수된 피, 묻은 주사기, 서연이 만든 위장 증거를 가리켰. 그리고 이건 윤서연 씨가 확보한 첫 번째 시도 증거다. 박진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 그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그리고 하나 더. 침대에 죽은 듯 누워있던 강민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눈은 승리자의 그것이었. 그가 베개 밑에서 만년필처럼 생긴 녹음기를 꺼내들었. 방금 네가 한 모든 자백 잘 들었어, 진우야.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병실 안에는 박진우가 의기양양하게 떠들던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 그 빗길 사고. 물론 제 작품입니다. 그 빌어먹을 간호사년이. 박진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계획이. 그가 얕보았던 그 세 사람, 부상당한 환자, 충성스러운 비서, 그리고 그저 그런 간호사에 의해 완벽하게 박살났. 안 돼.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 박진우, 당신을 살인미수,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 박진우는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 그는 끝났다. 강민은 녹음기를 준 채 서연을 바라보았. 서연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 두 사람의 시선이 15년의 세월을 넘어 이 지옥 같은 밤의 끝에서 마침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 그들은 이겼다. 박진우가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순간 병실을 짓누르던 살기는 썰물처럼 빠져나갔. 그는 마지막까지 강민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수사관들의 발소리에 묻혔. 권강민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 아드레날린이 사라진 자리에 극심한 고통과 피로가 밀려왔. 그의 시선은 그러나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 윤서연. 그녀는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은 베개 밑에 녹음기를 쥔 손을 그녀에게 내밀려 했지만
팔은 천근만근 무거웠. 그는 모든 힘이 다해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 회장님 서연이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 그녀는 방금 전의 여전사가 아닌 다시 수간호사의 모습으로 돌아왔. 그녀는 재빨리 그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링거의 속도를 조절했.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그의 팔에 닿는 미세한 떨림은 방금 겪은 모든 일의 무게를 담고 있었. 최인의 비서는 수사관들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강민에게 다가왔. 회장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강민과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서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두 사람이 이 거대한 제국을 구했. 몇 주가 흘렀. 권강민은 박진우의 감옥이었던 VIP 병실에서 벗어나 진화그룹의 의료원 최고층에 마련된 보안 병실로 옮겨졌. 그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지만 진화그룹은 그가 겪은 상처보다 더 깊은 내홍을 앓고 있었. 뉴스는 연일 진화그룹 사태를 대서특필했다. 박진우의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그가 수년간 저지른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이 만천하에 드러났. 진화의 주가는 바닥을 쳤. 이 사회는 공황 상태에 빠졌. 강민은 아직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긴급 화상 이사회를 소집했.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강민의 모습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강렬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박진우의 죄를 몰랐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그의 첫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사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는 즉시 그룹의 전면적인 개혁을 선포했. 그는 박진우의 세력을 숙청하고 최인혜 비서를 그룹 전략기획실장이자 임시 운영총괄로 임명했. 그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 그는 자신이 겪은 죽음의 문턱에서 과거 아버지가 다스리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돌아왔. 진화그룹은 그의 귀환과 함께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 김 박사를 비롯한 박진우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 그들은 법정에서 박진우의 지시였다고 울부짖었지만 강민이 제공한 녹음 파일과 서연이 확보한 주사기는 그들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 강민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 윤서연은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이방인이었.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그녀를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VIP 병동은 이제 그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예전처럼 환자를 돌볼 수 없었.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 병원장은 그녀를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 그녀는 15년의 원망과 방금 겪은 죽음의 공포, 그리고 강민의 고통스러운 진실 사이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권강민도 진화그룹도 없는 오직 윤서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그녀는 강민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그가 회복 중인 병실로 보낸 작은 화분 하나였다. 어떤 메시지나 편지도 없었. 그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는다는 의미의 작은 선인장이었. 그것이 15년 전의 그녀가 지금의 그에게 보내는 무언의 대답이었. 강민은 한 달 후 마침내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 그는 최 비서로부터 서연이 사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 그는 병실 창가에 놓인 선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럴 줄 알았다. 그녀는 그런 여자였. 결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그런 강인한 여자. 그는 그녀를 찾았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도 그녀가 일할 법한 다른 병원도 아니었. 1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 근처의 낡은 공원. 그가 그녀에게 잔인한 이별을 고했. 그래서 그들의 시간이 멈춰버린 바로 그곳. 그녀는 마치 그가 올 것을 알았다는 듯 벤치에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 강민은 휠체어에서 내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 절뚝이는 그의 걸음걸이는 그가 겪은 고통의 흔적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 그는 그녀 앞에서 완벽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남자로서 서고 싶었. 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 왔네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의 숨소리를,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 몸은 다 나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호사의 그것, 원망하는 연인의 그것도 아니었. 그저 오랜 친구의 안부를 묻는 듯 담담했. 아직. 강민이 짧게 대답했. 겉은 아물었지만 속은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지.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 네가 사직했다고 들었어. 미안해. 널 다시 내 지옥으로 끌어들여서. 그는 15년 전의 사과가 아니라 지금의 사과를 먼저 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말이었. 사과는 15년 전에 했어야죠.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 그녀가 그제야 그를 돌아보았.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우린 둘 다 그땐 너무 어렸고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거대했다는 거. 그녀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 그녀는 그를, 그리고 그들의 아팠던 과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말을 꺼냈. 내가 널 버렸던 그날 아버지가 날 불렀어. 내 가족 사진과 세무조사 서류를 내밀었지. 선택하라고 하더군. 너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거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15년 묵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 그래서 난 널 버렸어. 네가 날 증오하게 만들었지. 그것만이 널 내 아버지라는 괴물로부터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나의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선택이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내지 않았. 1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상처의 퍼즐이 마침내 맞춰졌. 그는 배신자가 아니었. 그 역시 거대한 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의 원망은 연민으로 그리고 더 깊은 슬픔으로 변해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 그녀의 질문은 우리가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이었. 그녀는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다. 진화그룹을 바꿀 거야. 강민이 말했. 아버지가 만들었고 박진우가 탐냈던 그 괴물 같은 제국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회사로. 그는 그의 지팡이로 바닥에 원을 그렸. 박진우가 빼돌렸던 비자금을 모두 회수했어. 그걸로 의료재단을 만들 생각이야.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 그의 눈에는 이제 기업가의 야망이 아닌 새로운 꿈이 담겨 있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당신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야.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 진화생명의료재단 설립 계획서였.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 그녀는 그저 강민을 바라보았. 그래서 나한테 이 재단을 맡아달라고요. 그게 당신이 15년을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동정이나 보상을 원하지 않았. 그녀는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그를 구했던 것이 아니었. 아니, 강민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 보상이 아니야. 이건 부탁이야. 난 돈을 대는 법은 알지만 사람을 살리는 법은 몰라. 하지만 넌 알잖아. 그는 그녀의 능력을, 그녀의 심장을 존중하고 있었.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어. 연인이나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15년 전에 순수했던 청년도, 병실에서 만난 절박했던 환자도 아닌 비로소 자신의 상처와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 그녀의 눈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가 내민 계획서를 받았. 생각해보죠. 그녀가 말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난 권강민 회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누구도 불합리하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녀의 눈은 15년 전 불의에 맞서던 그 대학생의 눈빛처럼 빛나고 있었. 그거면 돼. 강민이 웃었다. 그가 15년 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 가자. 재단이 할 일이 많을 것 같. 당장 그 낡은 병원 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겠어.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 그것은 연인의 뜨거운 손길이 아니었. 함께 싸울 동지의 굳은 신뢰가 담긴 손길이었. 그들은 나란히 공원을 걸었. 한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한 사람은 새로운 계획서를 들고.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 15년의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상처 위로 새로운 봄의 새벽이 오고 있었다.